자, 이제 오늘 지난 시간 이어서 또 우리 그 르누아르와 주변에 얽힌 이야기와 연결하면서 또 드가까지 오늘 드가 처음 앞부분까지 들어가도록 하시겠습니다. 지난번에 이제 피비 드 샤반이라는 상징주의 선구자 이 책에 안 나오지만은요 언급할 만한 사람을 언급을 드렸습니다. 피비 드 샤반에서 이런 아주 창백한 그림, 그죠? 창백한 이런 그림을 말씀드렸고. 자, 이제 그런데요, 이제 피비 드 샤반이 주로 그린 것이 공공벽화라고 했습니다. 그래서 공공벽화는 오늘에도 우리가 공공벽화를 보면은 이거 뭐 괜히 세금 헛돈 쓰는 거다 이런 그것도 약간 좀 허접합니다. 그래서 비판을 엄청 많이 받았어요. 그 당시에도 이 사람이. 근데 하지만 이 사람은 나름 자신의 사상은 있었던 겁니다. 유심론적인 그런 관점에서 현대 사회에서 잊어버린 어떤 낭만성, 그죠? 잃어버린 낭만성, 어떤 평화로움. 특히 이제 평화를 이제 많이 갈구했던 그런, 근데 좀 이제 예술적으로, 기교적으로는 좀 허접하죠. 기교적으로는 허접하지만은요, 나름 그 미술사에서 한 지위를 차지하는 사람입니다. 상징주의 시조로서요. 자, 그런데 이제 지난번에 이 얘기 이제 하나 말했죠. 그래서 이런 이제 그림, 그 리옹 박물관에, 그죠? 리옹 미술관에 이제 딱 들어가면 이제 쫙 이렇게 그 캔버스에 그려서 붙인 겁니다. 벽화를 이제 크게 붙인 이런 그림을 이제 그리고 했는데요. 어쨌든 이 모든 그 슈잔 발라동이 나왔었어요, 그죠? 슈잔 발라동이라는 그 여성 작가가 이제 모델할 때 여기 등장하는 거의 모든 인물의 모델로 이제 자세를 이제 취했다는 겁니다. 그래서 오늘 이제 처음 나올 얘기가 슈잔 발라동이에요, 그죠? 우리가 그죠? 그림에서 지난번에 말씀드린 잘못 들었죠, 그죠? 200페이지에, 그죠? 200페이지 르누아르 그림에서 맨 왼쪽에 있는 인물입니다. 제가 그때 말씀을 잘못 드렸어요, 그죠? 그 검은 머리, 그죠? 검은 머리가 맨 왼쪽에 있는 왼쪽에 앉아서 맨 왼쪽에 있는 사람이 슈잔 발라동입니다. 그 가운데 있는 여성은 그 르누아르의 부인이고요, 나중에 부인이 된. 그래서 슈잔 발라동. 근데 이게 이 사람들이 언급했을 때였는데 이 책도 30년 전 책이래 가지고 이게. 이 저자는 여성 작가들을 꽤 많이 중요하게 소개한다고 중간중간 좀 나왔잖아요, 그죠? 근데 왜 이 여성을 뺐는지 어떻게 보면 이해도 안 되는 거지. 그러면 이게 언급이 안 될 수가 없는데요. 그럴 만한 이유가 있어요. 일단 먼저 말씀드리면은요, 그러니까 그 전에도 우리가 지금 그 여성 작가들을 좀 몇 명 배웠거든요. 당장 인상파만 하더라도 그 메리 커셋이라든지 뭐 베르트 모리조 이렇게 나왔잖아요, 그죠? 근데 미술을 그린다 그러면 생각해보세요. 옛날에 더더군다나 여성들이 교육을 많이 못 받았다고 했는데, 근데 그림을 좀 그리고 나름 그림 그린 게 또 인정받고 한다면은 그 여성은 다 이게 상류층이에요. 그죠? 상류층일 수밖에 없죠. 그죠? 이게 뭐 하류층 그 일반 농민 노동자 그 딸들이 여성이니까 딸들이 뭐 그림 그리고 뭐 작가가 되겠어요. 그럴 수가 없는 거예요. 그게 당연히 특히나 남성들도 그게 쉽지가 않았는데 여성은 더더군다나 그 하류층 여성은, 그죠? 이게 최초입니다. 그래서 최초예요. 하류층 여성으로서 그거를 뚫고 그 화단에서 인정받은 최초 인물이에요. 최초 현대 작가로서. 그래서 이게 유명한 거예요, 슈잔발. 그래서 몽마르트르 그 박물관에도, 그죠? 박물관이 된 곳이 르누아르의 화실이 있던 곳하고 이 여성의 화실이 있던 곳이 상징적인 게 이유가 있는 거예요. 르누아르는 그 전성기를 이끌었던 시작한 인물이고 이 여성은 나름 그 입지전적인 인물로서 여기 보헤미안 예술가의 전형으로서 몽마르트르의 그 정신에 딱 맞는다. 게다가 여성이고, 그죠? 게다가 이게 민중 하급 출신이고, 사회 하류계층 출신이고. 그래서 여기 딱 보신 것처럼 인생이 참 시작부터 벌써 불우하지. 근데 이런 일이 많았죠. 옛날 우리 근대화 시절에도 초창기에도, 그죠? 그냥 성관계 가지고 애 베고 남자 도망가고 이런 등등 별의별 일이 많잖아요, 옛날에는. 그래서 이것도 그런 거예요. 그래서 이 슈잔 발라동은 몽마르트르는 말 그대로 서울 변두리, 그죠? 서울로 말하면 변두리에 서울로 편입된 지역이니까 변두리에 말하자면 파리에 편입된 세탁부였다. 이게 진짜 말 그대로 막노동꾼인 거죠. 엄마도, 그죠? 엄마도 미혼모예요. 자기도 미혼모가 됐어. 엄마도 아버지가 누군지도 모르고, 그죠? 낳고 남자 누구 또 도망가버렸고, 기르면서 그냥 정말 가난하게 사는 거죠. 그러니까 당연히 그녀는 11살부터, 그죠? 초등학교도 다니다 말고 그냥, 그죠? 공장 일하고, 그죠? 뻔하죠, 그죠? 이런 인생이, 그죠?
우리를 따지면 옛날에 그죠 뭐 공순이 이런 말 하잖아요 그죠 산업발전에 그죠 공장 가고 남들은 중학교 갈 때 다 공장 가고 아니면 뭐 버스 안내양 되고 뭐 그런 거잖아요 그죠 공장 일 판매원 카페 여급 등 뭐 여러 가지 뭐 일 닥치는 대로 먹고 살아야 되니까 일 하다가 14살에 자신이 원하던 서커스 고개사 이때 또 서커스가 그죠 근데 저거 어떤 엔터테인먼트로서 이건 엔터테인먼트죠 이게 막 부흥 처음 생기면서 저게 말 그대로 자기는 배운 것도 없는데 그나마 될 수 있는 거잖아요. 그죠? 될 수 있는. 그래서 서커스 고개사가 될 기회를 잡습니다. 잡아가지고 왜냐면 고개사에 적합한 작은 키, 그죠? 고개사들은 키 작고 바짝 말라야죠. 가벼우니까 그죠? 당연히 먹은 게 없으니까 말랐겠죠. 어릴 때 말 그대로 초딩 몸매, 그죠? 초딩 몸매, 키도 작고 150 정도라고 합니다. 키도 작았고. 근데 그때는 다 작더라고요 대부분. 그리고 이제 파란 눈, 이것도 이제 매력적이죠. 나중에 우리 언젠가 그 수업도 할 텐데요. 이 파란 눈이 이게 얼마 안 됐더라고요. 저도 얼마 전에 유전적으로 한 4,000년? 아니 4,000년도 아닌데 딱 한 명에서 유전적으로 한 명에서 한 명의 변이 돌연변이었을 때 북유럽 한 명에서 시작됐는데 그거는 명확히 추적이 나와요. 그래서 그게 근데 지금 한 7점 몇 % 정도까지 퍼졌더라고요 서양인들한테. 이거 엄청난 거예요. 근데 그게 그만큼 사람들이 좋아했다는 거지 파란 눈. 어쨌든 그때는 말이 많습니다. 야 근데 파란 눈이 왜 끌리냐? 이제 눈이 좀 파랗잖아요, 그죠? 그죠? 파란 눈이 뭔가 신비스러움이 있어 그런가 어쨌든 그죠? 파란 눈. 근데 아직 그거는 어쨌든 유전적으로까지는 밝혀졌는데 어쨌든 그래서 나중에 한번 또 우리가 그런 얘기할 때 하도록 하시겠습니다. 자, 그래서요, 어쨌든 파란 눈까지. 그러니까 이제 매력적인, 그러니까 당연히 고개사도 나름 관객들이 좋아야 되잖아요. 관객들이 좋아하는 그런 매력적인 게 돼야 되니까, 특히 어릴 때니까, 그죠? 14살 때니까, 나이 들어서는 당연히 이제 인생에 이런 게 묻어서 좀, 그죠? 이런 게, 되지만은요, 어릴 때는 뭐 아주 아담하고 이쁠 수도 있겠죠. 소녀니까, 14살이니까, 그죠? 작고. 하지만 이제 공중 고개 도중 떨어지잖아요. 크게 다치는 바람에 1년 만에 그만두게 됩니다. 그래서 이건 33살 때 자기가 자신을 그린 그런 모습이고요. 근데 어쨌든 딱 봐도 좀 자기가 그린 건데요. 나름 괜찮아요. 그죠? 자화상이. 그래서 이렇게 그 당시에 베르트 모리조라는 또 정말 상극에 있는 여성이죠. 그죠? 부르주아 출신의 그죠? 그 여성 화가가 이제 지금 15살 때 이 수잔 발라동이 고개 줄타는 거죠, 지금 그죠? 줄타고 있죠, 그죠? 그래서 요때는 또 이렇게 실제 고개를 하면은 또 관객들을 위해서 또 이렇게 뭐 약간 예쁜 복장, 발레 복장 비슷한 거 입고 이렇게 목에 이렇게 초커하고 막 그죠, 이렇게. 그러니까 좀 바짝 말랐잖아요, 요때만 해도 그죠? 그러니까 아직 어린 나이 14살, 5살이니까 그죠? 그래서 이렇게 줄을 타는 그죠? 그런 수잔 발라동을 그린 그림이 있습니다. 베르트 모리조가요. 이렇게 포즈를 취해서요. 자, 그래서요. 그러고서 어쨌든 다쳐가지고 그리고 고개사를 하다가 이제 1년 만에 다쳐가지고 뭐 더 겁도 나고 더 이제 못하게 됐고 그 다음에 이제 제가 보기엔 살이 막 또 찐 것 같아요. 살이 찌면 안 되잖아요, 이게 그죠? 살이 찌게 되면 이때부터 뭔가 그래서 15세 때부터 10년 이상 몽마르트르의 여러 화가들의 모델을 했다. 화가들의 모델로. 그래서 아까 우리 나왔던 피비 드 샤반의 모델부터 시작해가지고 르누아르, 베르트 모리조 이렇게 그죠? 툴루즈 로트렉 아주 중요한 사람만 썼습니다. 그래서 이외에도 뭐 한 10여 명 정도 여러 작가들의 모델을 많이 썼습니다. 모델을 뭐 부르면 당장 오니까요, 그죠? 이 여성은. 자, 그래서 초기에는 피비 드 샤반의 모델 일을 많이 하였고 이제 피비 드 샤반이 나름 그 원로급이라 그랬죠? 그죠? 그러니까 아카데미 쪽은 아닌데 나름 새로운 예술을 좀 옹호해주는 사람의 원로격인 사람이기 때문에 피비 드 샤반의 소개로 르누아르를 알게 돼가지고 춤 3연작 아마 기억나실 겁니다, 그죠? 와이프가 찢어버린 춤 3연작에 뭐 등등 여러 르누아르를 모델로 씁니다. 르누아르의 모델을 써요. 자, 그래서 모델 일을 많이 합니다. 그런데 이제 여기서 이제 이게 또 이제 한편으로는 뭐라 그러나 많이 세간에는 많이 떠도는 얘기죠. 그녀는 특히 나이 많은 화가의 모델로 서는 걸 좋아했다 그래. 나이 많은 화가 노인네들이고 노인네들이 아마 이걸 모델로 좀 챙겨주지 했을겠지. 잘 그죠? 그런 것도 있었을 것이고. 근데 이거 그때 그랬잖아요. 성적으로 이게 아주 자유분방했다. 그러니까 모델 일이 끝날 때마다 이제 거의 뭐 습관적으로 성황이 하셨다고요. 작가하고. 그러니까 하루 모델 쓰고 나면 끝났어요. 끝나면 이제 그죠?
그러니까 이제 나이 많은 이 노인네들이 엄청 좋아했는지 어쨌든 그랬다는 거예요. 습관적으로 그렇게 할 정도로. 그죠? 그래서 정말 10대의 아가씨인데 따지면은 그죠? 15, 16, 17 뭐 그때인데 이랬다는 겁니다. 요거 이제 르누아르가 그린 그 발라드 한번 본 적 있죠, 그죠? 네. 그래서 이제 그런 일을 하다 보니 당연히 18살에 발라드도 미혼녀 그죠? 미혼모가 되죠. 18살에 남자아이를 낳는데 자기는 이제 애 아버지가 누군지는 모르는데 제가 보기엔 이 피비드 샤바닌 그러니까 자기가 남자애를 낳고서 이 작은 친구가 피비드 샤반의 작품인지 르누아르의 작품인지 모르겠다 라고 말하는데 제가 보기에는 피비드 샤반인 것 같아. 왜냐면 딱 생각해보세요. 이게 아까 생각해보시면 이 간단한 게 아니 모델을 끝날 때마다 성공에 갔었다며. 그럼 이거 지금 한 5년 동안 그랬다는 거거든요. 모든 포즈를 취하고 그러면 얼마나 많이 이 피비드 샤반 나이가 40살 차이 나는데 40살 차이 나는 이 노인네하고 이렇게 작업을 많이 했으면은 아마 그 아들일 것 같은데 르누아르하고도 24살이나 차이가 나요. 이 나이 많은 이 사람들하고만 이렇게 주로 자, 그래서 어쨌든 그런 식으로 이제 애를 낳아서 근데 그 뒤에 또 애는 없어요. 이제 하나 낳고 그러니까 이제 그렇다고 해서 뭐 누구한테 책임을 물은 것도 아니고 여성 자신이 미혼모니까 누군지 모르겠다 해서 어쨌든 자기 친구가 친자 확인 서류에 서명해 주어서 이제 그 친구 물론 이 친자는 아니죠. 이제 이름을 정해야 등록해야 되니까 다른 친구가 해준 거고 둘 중에 한 명이라는 겁니다. 그죠? 피비드 샤반 아니면 르누아르. 그래가지고 이제 그 난리 친 거예요. 그 르누아르 여자친구가 이거 맞냐 틀리냐 해가지고. 자, 그래서 그 다음에 이제 중요한 전환점이 되는 게요. 뚜르즈 로트레. 그러니까 이 여성이 의외로 중요한 게 우리 책에 나오는 사람들하고 다 얽혀 있어요, 다. 우리 책에도 많이 나오거든요. 지금 벌써 르누아르 얽혔지, 그죠? 그 다음에 뭡니까 여기 그 뚜르즈 로트레 또 바로 나와요. 드가하고도 얽히고 다 얽힙니다. 뚜르즈 로트레. 요거 이름 아마 처음 들어보신 분도 있을 텐데요. 215페이지 보시면요, 그죠? 그러니까 물랑루즈의 화가라고 보시면 돼요. 이 뚜르즈 로트레. 물랑루즈. 이거 다 아시죠? 물랭루즈, 그죠? 물랭루즈의 화가, 그죠? 215페이지에 뚜르즈 로트레크라고 이렇게 돼요. 뚜르즈 로트레, 그죠? 포스터의 대가, 그래서 현대 포스터의 어떤 시조라고 불리는 그런 사람입니다. 그래서 이 사람은 좀 이런 밤의 세계를 주로 그리고 아주 뭐라 그럽니까? 한마디로 어둠의 세계죠. 어둠의 세계를 그린 그런 사람이에요. 이 사람은 뚜르즈 로트레. 밤의 새로운 화려한 그 밤의 세계를. 그래서 뚜르즈 로트렉을 이제 만나서 육체적, 정신적으로 매우 가까운 사이가 돼요. 근데 특히 정신적이라는 게 여기 중요한 게 뭐냐면은요. 그러니까 발라둥이 그래도 이 여성이 왜 대단한 거냐면은 저렇게 살면 그냥 저렇게 살다 끝날 수 있는데 그게 아니라 자기가 그림을 그렸어요. 근데 이게 이집트 화가 발라둥입니다. 화가. 그래서 그녀는 정식으로 미술교육을 받은 적이 당연히 미술교육 받을 일이 없죠, 그죠? 학교도 제대로 안 나왔는데요, 뭐 초등학교 제대로 안 나올 정도로. 그래서 근데 어떻게 배웠느냐? 그녀는 모델로 자세를 취하고 있을 때 작가들이 그리는 방식을 유심히 관찰해서 배워 나갔다는 거예요. 이게 대단한 거예요. 따로 작가가 또 가르쳐 준 것도 아닌데, 하긴 가르칠 일이 없지. 모델 쓰고 있는데 무슨 작가 가르쳐 줍니까, 그죠? 그러니까 이 작가들, 그죠? 특히 이제 르누아르나 이런 작가들이 그리는 거, 특히 르누아르 걸 보고 많이 배웠다고 합니다. 르누아르 그리는 방식을, 그죠? 약간 그 인상 파적인. 그래서 그걸 배워 나갔고 이게 대단한 거예요. 이거 어릴 때 나름의 10대 때 그렇게 모델 쓰고 막 뭐 정말 성적 방종일 할 정도로 한 것 같지만 또 그건 생각이 없는 게 아니라는 거지. 그죠? 나름 자기가 이미 그럴 때부터 습작을 하기 시작한 거예요. 근데 그걸 이제 다른 사람들은 몰랐는데 뚜르즈 로트렉이 그걸 알았던 거야. 너 그림 그리냐? 발라둥이 그림 그린다는 것을 알고는 이제 처음엔 놀란 거죠. 얘 이런 걸 몰랐는데 이걸 그린다 하면서. 하지만 뚜르즈 로트렉도 나름 그 어둠의 세계에 있는 사람들이니까 또 여성을 또 크게 격려해 줍니다. 이게 큰 힘이 된 거죠. 그래서 그녀의 소질을 인정하면서 크게 격려해 주었다라는 겁니다. 그러면서 뚜르즈 로트렉이 이름을 지어준 게 그래서 쉬이잔 발라둥이 된 거예요. 그 전에 이름은 그냥 말이었다고 합니다. 근데 이게 왜 쉬잔이 된 거냐면은요, 이게 성경 이야기 또 나와요. 성경 이야기 아세요, 이거? 그죠? 뚜르즈 로트렉은 그녀의 삶이, 아니, 10대, 20대 초반 여성, 맨날 한 나이 40, 30 더 많은 노인네들하고 맨날 성관계를 가지고, 이게 지금
성경에 나오는 수잔나와 장로들 이야기하고 비슷하다. 이런 이야기들이 있죠. 그죠? 저도 잘 모릅니다. 이제 찾아봤어요. 그죠? 수잔나와 장로. 이게 아세요? 수잔나와 장로들? 네, 그러세요? 이게 아마 구약에 있는 것 같던데, 구약? 그냥 수잔나와 장로들이 딴 게 아니라 수잔나라는 아름다운 젊은 여성이 혼자 이제 목욕을 하고 있었는데 장로 두 명이 나이든 장로 두 명이 이걸 딱 훔쳐보다가 그걸 이제 품고 싶어가지고 협박을 한 거죠, 협박. 우리들한테 몸을 안 주면은 우리가 고발해서 너 뭐 죽게 만든다 이런 식으로 처벌하겠다. 뭐 그렇게 그죠? 협박을 한 건데 그게 나중에 거꾸로 뒤집혀가지고 이제 장로들이 처벌당하고 뭐 그런 얘기예요. 간단한 얘기입니다. 그게 별 얘기는 아니고. 어쨌든 그 수잔나와 장로들, 그러니까 그렇게 나이든, 그러니까 장로라고 나온 게 나이든 노인네들이 이 젊은 여성의 몸을 탐하려고 하는 그런 이야기하고 비슷하다고 여겨서 너 이름을 이제 그 수잔나, 그러니까 그리스, 프랑스식으로는 쉬잔이죠, 그죠? 쉬잔으로 바꾸라고 해서 그때부터 이제 쉬잔 발라동이 된 겁니다. 그 전까지 그냥 마리라고 불렀는데요, 말이야. 그냥 제일 흔한 이름이죠, 마리가, 그죠? 네, 쉬잔 발라동. 그래서 툴루즈 로트렉이 그린 그림이 요거예요. 이것도 딱 숙취. 숙취입니다. 딱 숙취된 표현이, 그죠? 표정이 딱 그렇죠, 그죠? 숙취, 술에 쩔어가지고, 다음날 또 해장술을, 혼자 술을 마시는 이런. 툴루즈 로트렉이 이제 그런 그림입니다. 그래서 툴루즈 로트렉 우리가 이제 미술사에 많이 나오는 사람이니까 다 이게 얽혀있어요, 이 여성이. 자, 그래서 툴루즈 로트렉이 그렇게 응원을 해주고, 그죠? 이제 용기를 불어 넣어주고, 그래서 발라동은 이제 툴루즈 로트렉이 발라동을 또 에드가 드가한테 소개시켜줘요, 드가한테. 그래서 드가는 그래서 드가가 참 어떻게 보면은 이걸 뭐라 그래야 되나? 드가가 우리 지난번에 읽긴 했었는데요. 여성하고는 아예 평생 독신으로 살면서 일종의 여성 혐오증? 뭐 혐오라기보다는 여성 아예 그죠? 거리를 두는 이런 여성을 사랑할 줄 모른다. 우리 아마 다음 시간 나올 겁니다. 그죠? 우리 하긴 했었어요. 그죠? 202페이지에 드가 인품하면서 요건 읽긴 읽었었습니다. 그죠? 202페이지 드가의 인품 왼쪽 박스에 첫째 문단 마지막 쪽에 그죠? 그는 여인을 사랑할 줄 모르는 사람이다. 그렇다는 거예요. 드가는 여성들한테 결코 여성하고 연애한 적도 없고, 그죠? 사랑한 적도 없고, 그런데 드가는 여성의 어떤 그림 그리는 여성을 특별히 또 인정한 사람들이 몇 명 있어요. 이게 또 의외로. 그죠? 드가는 여성의 어떤 그런 걸 인정했어요. 그래서 이 발라동이 그렇게 하급 출신이고, 자기 동료들하고 모델을 쓴 것도 다 아는데, 이제 그 그림을 보고서 드가가 나름 감명을 받아가지고 그녀의 그림을 처음으로 이제 사주는 거예요. 드가가 그림을 사줍니다. 그림을 사주고 그 다음에 이 드가가 이 듀랑 류엘과 앙브로아스 볼라르 지난번에 나왔었죠. 우리 그래서 가서 보셨다며, 그죠? 마르크 샤갈전. 샤갈이 우리나라에서 인기가 많아요. 우리나라에서 특히. 샤갈전은 항상 매년 몇 년마다 한 번씩 꼭 하는 것 같아요. 항상 인기가 많아서 우리나라 사람들이 특히 좋아한다 그래요. 샤갈을. 그래서 마르크 샤갈 나중에 나오겠습니다, 그죠? 초현실주의 아니에요, 그죠? 그래서 앙브라즈 볼라르 이런 화상들한테 발라동을 소개시켜주고 그 발라동은 정식으로 배운 그런 사람도 아니고 아카데미 출신도 아니고 배경이 있는 것도 아니고 말 그대로 사회 하류 출신인데 이 드가는 또 그걸 또 이렇게 해줘가지고 이들을 통해서 그림이 화랑에 전시되고 이제 여성 작가의 첫 번째 견주도 열게 됩니다. 대단하죠. 나름. 그래서 이제 화단에서 인정을 받는 거예요. 그러면서 이제 좀 이따 나올 1893년 작곡가 에릭 사티와 짧은 연애를 해요. 이것도 아주 유명합니다. 유명한 사건이에요. 요거 이따가 좀 이따 나오겠지만은요. 이거 예전 TV 프로그램 서프라이즈 이런 그런 건가? 그런 거 나왔었대요. 이 에릭 사티 요 얽힌 요게 그런 거 있잖아요. 그죠? 옛날 단역 배우들 나와가지고 막 그런 거 하는 거. 자, 그 다음에 1894년 발라동은 여성으로는 처음으로 항상 최초라는 게 붙어요, 이 여성한테는. 국립미술협회 회원이 된다. 근데 물론 국립미술협회를 창시한 사람이 그 노인네 아니에요. 피비드 샤반, 그죠? 자기랑 맨날 몸을 섞었던, 그죠? 피비드 샤반이 국립미술협회 공동 창립자고, 나름 그런 게 있었으니까. 아니, 근데 꼭 그게 아니더라도, 그죠? 나름 이 발라동은 그 정도로 이미 회원이 될 정도로, 회원이 되면은 정식으로 전시를 할 권리가 생긴다고 하더라고요. 그래서
하는 어쨌든 최초입니다. 여성으로는 대단한 거예요. 그래도 진짜 생각해보면 대단한 겁니다. 이거 사회 진짜 하층민 막말로 옛날 말로 막말로 공장 일 하던 여성이 이렇게 된 거니까 대단한 거예요. 나름 얼마나 노력을 했겠어요. 자, 그래서 이제 요게 가끔 잘못 나오더라고요. 이게 의외로 많더라고요. 찾아보니까 제가 몇 개 쳐보니까 아니 국내 네이버 블로그 다 지들끼리 서로 베껴서 다 잘못되어 있는 게 너무 많아요. 뭐냐면요, 아니 드가의 모델을 섰대. 이 발라동이 드가의 모델을 쓰고 이 모델이 발라동이다. 사실 이제 알 수가 없죠. 얼굴을 안 나오니까 그죠? 드가 이게 나름 유명한 작품 아니에요, 그죠? 나름 유명한 그런 드가의 작품인데, 근데 이 유명한 그림의 모델이 발라동이라고 말해지는데 이거는 아니라는 거예요. 발라동은 드가의 모델로 선 적이 없는 것으로 확인된다. 근데 그거 어떻게 보면 알 수 있어요. 어떻게 보면 알 수 있냐면은 이 발라동은 끝나고 나면 맨날 성관계 했다며. 근데 드가는 여성하고 그런 일 자체를 아예, 그죠? 그리고 만약 그랬다면은 또 그게 당연히 알려지지. 발라동이 뭐고. 근데 그럴 일이 없어요. 그럴 일이 없기 때문에 이건, 그죠? 실제로 드가가 알게 된 거는 오히려 나중이고, 자기 또 르누아르나 이런 친구들은 더 어릴 때 알았지만은 드가는 나중에 알게 됐고, 이렇게, 그죠? 화가로서 인정해주고 후원해준 거 정도지 실제로 모델로 선 적은 없습니다. 근데 워낙 자꾸 잘못 많이 나와 있더라고요. 그런 식으로 그런 네이버나 이런 데서 서로 지들끼리 베껴서 그래요, 막, 그죠? 자, 그래서요, 이제 에릭 사티. 그래서 에릭 사티 작곡가 에릭 사티와 짧은 연애를 하고, 이렇게 이제 그림 활동을 하다가, 에릭 사티랑은 헤어지고 에릭 사티의 친구이자 부유한, 돈 많은, 그죠? 돈 많은 증권 거래인인 폴 무시라는 사람하고 연인이 되고 다음에 결혼을 합니다. 그래서 이거 다들 뜻밖이라고 했어요. 그 당시에는 그렇게 전해지더라고요. 근데 이 남성도 뭐 발라동의 과거를 다 알지만은 이제 나름 그걸 또 포용해가지고 몽마르트르의 작업실을 구해주고 그녀가 그림에 전념할수록 모든 걸 주고 대단한 남자의 한편으로 어떤 의미에서. 그러니까 이 여성이 나름 매력이 있었던 것 같아요. 그러니까 아주 예쁘거나 이런 건 아닌데 어떤 열정이라고 해야 될 것 같아요. 제가 보기에는. 그죠? 순식간에 사람을 사서 어떤 열정적인 면이 있어가지고 그죠? 사람들이 끌어당기는 면이 있었나 봐요. 그죠? 자, 그래서 그렇게 결혼을 해서 결혼도 한 10년 좀 넘게 14년 정도 결혼 생활했죠. 근데 그러니까 이혼을 합니다. 근데 뭐 이혼한 이유가 사이가 특별히 나빠서 그런 게 아니라 자기는 이 삶이 맞지 않는다. 그죠? 부르주아의 아내로서 그냥 편안하게 돈 대주고 그림 그리는 것 자체가 워낙 자기가 살아온 거에 비하면 맞지 않는 거죠. 그래서 자신에게 맞지 않았기 때문에 이혼을 하고 이제 혼자 살게 됩니다. 그래서 사는데 또 이제 새로운 열정의 대상이 생긴 거죠. 그 열정의 대상은 아들의 친구예요. 또 이게 진짜 황당하지 또 이게 또. 그러니까 참 대단한 격정적인 삶을 사는 거야. 이게 또 아들의 친구하고 또 이게, 그죠? 아들의 친구이자 화가인 앙드레 우트라는 사람하고 21살 연하, 그죠? 아들 친구하고, 그죠? 연인이 되었고 또 결혼까지 합니다. 또 셋이 같이 살아요. 이 아들하고 아들 친구하고 결혼해서 같이 살아, 셋이. 그다음에 자기 이제 나이 든 자기 엄마죠. 미혼 뭐였던 자기를 혼자 길렀던 엄마가 이렇게 초상화에 잠깐 나와 있습니다. 참, 그러니까 이걸 뭐라 그래야 됩니까? 이 프랑스 이거 참, 그죠? 어쨌든 그래요. 그 프랑스 예술가들이 좋은 말로 말하면 자유분방한 거고. 어쨌든 뭐 그러다가 또 뭐 그 사람 이혼하고 나중에 죽는데요. 그래도 73세에 이제 죽었지만은 나름 인정받았어요. 피카소, 브라크 등이 다 같이 그 장례식에 참석할 정도로 나름, 그죠? 여성으로서 나름 인정받는, 그죠? 화단에서 인정받는 작가가 되었다. 그러면서 입지전적인 인물이죠. 그래서 뭐 그녀 그림은 특정한 전통이나 양식이 얽매는 스타일은 아니었지만은 대체로 그 상징주의 및 후기 인상주의인데요. 제가 보기에는 그래도 좀 비슷하다면은 고갱 쪽이 아닐까 싶어요. 고갱, 그죠? 폴 고갱, 그죠? 고갱 그림하고 조금 비슷한 면이 있다고 생각해요. 고갱, 그죠? 그래서 후기 인상주의, 인상주의보다는 좀 더 뒤로 나아간, 근데 후기 고갱, 상징주의와 후기 인상주의, 바로 이게 고갱 같아요. 고갱 쪽에 그런 스타일이 좀 가깝다. 그래서 이 여성의 그림이 의외로 유명 이런 미술관이 수상을 많이 하고 있어요. 뭐 여러 가지 이유가 있겠는데 여성 작가의 그림도 없기도 하고 하니까 또 거란하게 하는 거지만 의외로 많습니다. 지금 좀 메트로폴리탄, 그죠? 이렇게 대표작으로 꼽힌다고 하는 그런 작품입니다. 그래서 삶의 기쁨. 그래서 이런 것도 또 최초예요. 남성 누드를 그린 최초라는 거예요. 최초 여성화가. 남성 누드.
그러니까 물론 남성 누드들 그전에도 그렸는데 그거는 신화적 인물, 그죠? 딱 그렸을 때 이건 아폴론이다, 이건 뭐 제우스다, 그런 식으로는 우리가 그렸겠지. 근데 이거는 그냥 실물 남성 누드, 그죠? 현실의 남성 누드 그린 사람으로서는 여성화가로는 최초라는, 항상 최초 이 타이틀이 많습니다. 이 여성화는요. 자, 그래서 뭐 요런, 여기 지금 남성 누드 자기 애인을 그린 건데요. 그런데 이제 요 그림보다는 제가 보기에는 그래도 이렇게 좀, 저도 뭐 이 여성은 잘 모르니까요. 근데 그림도 좀 본해서 요 그림이 제일 그래도 뭔가 그 스타일리시하면서 나름 괜찮은 것 같아요. 그죠? 남성 누드이긴 한데 뭔가 그 당시에, 그죠? 약간 기하학적이죠, 그죠? 그죠? 기하학적으로 약간 그 세잔식의 느낌도 좀 나요, 그죠? 이 선이 곡선보다 약간 직선적인 측면 좀 있고, 기하학적인 표현, 그죠? 얼굴이 각진 거라든지 이런 거 보시면요, 그죠? 약간 기하학적인 표현의 남성 누드를 이렇게 그린, 이런 그림 정도가 이제. 자, 그래서요. 그래서 결국 이게 그 여성, 그래서 좀 전에 나온 여성의 20살 때 모습이고, 이건 61세 때 자신의 화실에서 모습이네요. 그래서 아까도 말씀드린 것처럼 슈잔 발라동은 현대 여성화가들과 미혼 모델의 선구자였다. 그래서 그녀는 사회의 하급계층 출신으로서 정식 교육을 받지 않았음에도 화단에서 인정받은 최초의 여성화가라고 그렇게 볼 수 있겠습니다. 그래서 베르트 모리조, 메리커스 등 다른 여성화가들은 모두 상류계급 출신이잖아요. 아까 말씀드린 것처럼 이 여성은 하류계급 출신으로서 스스로의 힘으로 화가로서 인정받은 최초의 여성 화가다. 그 현대 화가로서는 그렇게 보시면 되겠습니다. 자, 그래서 저는 이 여성이 많이 얽혀 있어요. 이런 저런 사람들하고, 그죠? 피비드, 샤반, 르누아르, 그다음에 뭡니까? 뚜르즈 로트레, 그다음에 드가까지. 자, 그다음에 이제 우리 에릭 사티 얘기 요거까지 잠깐 하고 쉬시겠습니다. 그죠? 에릭 사티. 요거까지 다 알아두시면 이게 같이 세트로 항상 나와요. 세트로 나오기 때문에 이 슈잔 바르동 얘기할 때는. 근데 에릭 사티도 나름 중요한 인물이거든요. 이렇게 들어보셨어요? 에릭 사티? 이 음악 안 들어보세요? 음악? 짐노패드라고 그 딱 피아노 곡이 있어요. 유명한 거. 좀 이따 들어보도록 하시고요. 그래서 요게, 근데 이건 참 클래식이라고 해도 좀 그런데, 그죠? 클래식이라고 뭐라 그러잖아. 어쨌든 되게 소품 같은. 예, 소품 같은 그런 겁니다. 그래서 에릭 사티, 옹플레르 출신. 옹플레르가 이제 그 모네의 고향하고 가까운데, 모네도 이 그림을 그려가지고 살로니에서 했는데 그 제가 썼습니다. 모네하고도 연관돼. 그래서 옹플레르 출신의 작곡가, 피아니스트로서 파리 음악원에 다녔는데 재능이 부족하다, 넌 부족하다 한 소리를 들었고 결국 졸업을 못합니다. 파리 음악원 졸업을 못하고. 근데 돈을 벌어야 되니까. 근데 그때 말씀드렸잖아요. 그 몽마르트르에는, 그죠? 그런 이제 가난한 음악가들, 작가들이 다 그 조그만 꼴방에, 이제 변들이니까, 그 당시에는 변들이 꼴방에 방을 얻어서, 이 에릭 사티도 평생 그 단칸방, 방 하나 꼴방에서 자취하고 살았어요. 사실 평생. 평생. 그래서 거기에 방을 얻고서 몽마르트르에는 그런 이제 그 당시 막 생긴 카페, 까바레 많잖아요. 거기에서 피아니스트로 일하면서. 그때는 다 생음악이니까요. 그죠? 피아노 연주해주고, 저희 가수들이 노래 부르는 거니까요. 그렇게. 피아니스트로 일하면서 돈을 벌면서 짐노페디가 제일 유명합니다. 짐노페디, 그노시엔 등을 작곡하기 시작했다. 그래서 그의 곡들은 모호하면서도 실험적이며 작품의 제목도 그 의미를 알 수 없도록 지은 것들이 많습니다. 그래서 제목도 이제 아리까리 막말로 이게 뭐 애매해요. 또 부조리국에도 참여했고, 그래서 뭔가 실험적인 20세기 초에, 그래서 19세기와 20세기 초에 그 실험 정신, 그죠? 그게 잘 드러나 있습니다. 그래서 몽마르트르가 그 실험 정신의 산물이래, 실험, 그죠? 새로운 예술의 산물, 창작 장소라 그랬잖아요. 산실. 그래서 드뷔시라든지 라벨 같은 이런 인상파 음악, 이건 인상파 음악이죠. 인상주의 음악, 그죠? 인상주의 음악가들과 교류했으면서 영향을 주고받았다. 그런데 이제 그렇다고 해서 에릭 사티를 인상주의 음악으로 분류하지는 않더라고요. 분류하지는 않습니다. 그래서 평생 가난했으며 술을 많이 마셨기에 감기에 죽는다. 그래서 여러 가지 기행으로 유명했습니다. 그래서 아까 말씀드린 그 서프라이즈 거기 기타 나왔다고 하더라고. 이런 게 워낙 이제 나름 그런 소재거리, 화제거리가 될 만한 게 있으니까. 그러니까 기행. 그러니까 항상 우산을 가지고 다녔지만 정작 비가 오면 우산이 젖을까봐 코트 속에 품었다는 이게 아마 들어본 적 있으신 것 같아요. 그죠? 이런 거라든지 음식도 하얀 거만, 그죠? 생선도 다 그 하얀 살만 먹고 뭐든지 하얀 거만 먹었다고 합니다. 이거 외에도 뭐 기행이 많아요. 근데 요때 딱 들으시면 뭐 느낌이 오시지 않으세요?
요 19세기 말 20세기 초에 이게 희한한 짓거리 하는 인간들이 많았어요. 우리 그때 봤던 것처럼 노란 장갑 끼는 인간이잖아요. 그죠? 기억나세요? 그죠? 그죠? 우리가 언제 뭐 할 때입니까? 아르누보 할 때, 그죠? 아르누보 할 때 비어질리, 그죠? 오브리 비어질리 해가지고 왜 185페이지에 비어질리 이 친구는 맨날 노란 장갑만 끼고 다니고, 그죠? 또 누구였지? 또 누구는 뭐 하고 되는데, 그죠? 그런 식으로 이게 뭔가 쉽게 말하면은 이게 그럴 이유가 있어요. 근데 그게 왜냐면 갑자기 대중사회가 되면서 전통사회가 깨지고 사람들이 많아졌잖아요. 많아지니까 이게 자신이 드러나지가 않는 거지. 그 차이가 없는 거야. 차별성. 그래서 이 기행하는 인간들이 많아지는 거야. 이때부터 희한한 뭔가 좀 튀어 보이려고 맨날 노란 장갑을 끼고 말이야. 그죠? 참 황당한 일을 많이 한다는 겁니다. 이게 진짜 어떻게 보면 그렇게 볼 수 있어요. 그 속에서 뭔가 튀어보기 위해서 일종의 홍대병에 걸리는 거죠. 홍대병. 그죠? 일종의. 그래서 이것도 그렇게 볼 수도 있겠다는 겁니다. 제가 여기 쓴 것처럼. 근데 그게 요 현대 19세기 말부터 20세기 초에서 오늘날에 이르기까지 예술가들이 사실 고민이죠. 그게 차별성을 추구하는 게, 그죠? 뭔가 좀 다르게 보여야 되는데, 다르게 느껴져야 되는데, 어떻게 할 수 있을까? 그죠? 그래서 모든 예술가들이 고민하는 바고, 나름 이 에릭 사티는, 그죠? 이렇게 삶에서도 그렇고, 그 곡들도 뭐 하면서도 뭔가 실험적인, 차별적인 곡들을 막 시도했습니다. 자, 그 다음에 이제 슈잔 바라동과의 관계. 그래서요, 그 목마르 때 살다가 슈잔 바라동을 이제 만난 거죠, 그죠? 만나서 이게 어떻게 만나게 되는지는 뭐 썰이 많은데요, 정확하지는 않습니다. 근데 어쨌든 사티는 1월에 바라동을 만나서 첫 관계, 그죠? 성관계를 가진 후에 이 사티는 말 그대로 완전히 발라동한테 빠진 거죠. 해가지고 야 우리 결혼하자라고 합니다. 근데 발라동은 그 여성은 이 결혼 이런 게 뭐예요, 그죠? 생각이 없었지. 그래서 발라동은 말없이 떠났고 사티는 이제 상심했지만 얼마 후 발라동은 꼬르토거리에는 사티 방 옆방으로 바로 또 이사를 옵니다. 그래서 어떻게 돼? 그래서 같이 사는 거예요. 한 거의 만 5개월 동안, 그죠? 같이 방 붙은 옆방에서 같이 맨날 만나고 살아가서 사티는 그녀의 모든 것 사랑스러운 부드러운 그 작은 발에 푹 빠져서 완전히 푹 빠져서 열정적인 5개월을 보냈지만 6월에 또 발라성은 갑자기 떠나버려요. 떠나버리고 그 이제 2년 뒤에는 사티의 이제 친구랑 결혼을 하는데, 그죠? 그 어떻게 돼? 사티는 충격에서 헤어나오지 못하고 이후 사티는 평생 연애하지 못하고 그죠? 독신으로 술과 함께 살아간다 라는 이런, 그죠? 그 서프라이즈에 나올 만한 그런 딱 소재가 되는 겁니다. 그래서 어쨌든 둘이 사랑할 때 한 5개월 6개월 살 때 발라동이 사티 초상화도 이렇게 그려줍니다. 나름 뭐 그죠? 개성 있는 초상화죠. 그래서 이게 발라동과 그 사티의 관계를 이렇게 항상 나오는 에피소드예요. 그래서 이 정도는 알아두시면 좋으니까 제가 넣어놨습니다. 자, 그 다음에 이게 또 다 얽혀요. 이게 돌고 돈다 그랬잖아요. 그죠? 그 당시 사람들. 그러니까 이게 그 에릭 사티 음악에서 제일 유명한 게 이거거든요. 짐노패디라는 건데 요거 들어보시면 아마 딱 들으시면 알 겁니다. 좀 느릿느릿한데, 그죠? 들을까요? 1번인데? 1, 2, 3인데 1번은 듣는 1번? 이건 2번이나 3번. 2번이나 3번 같은데. 1번. 짐노패디 1번. 그래서 그 세 개의 짐노패디, 그죠? 그래서 그 작품 중에서 가장 대중적으로 널리 알려진 곡입니다. 네요. 근데 짐노패디라는 단어 자체도 뭔 뜻이냐? 이게 아마 이제 짐이라는 게 그리스에서 온 거니까 그리스 시대의 그냥 뭐 그리스 시대는 그냥 원래 옷 벗고 추는 거지 뭐 특별히 뭐 옷 벗고 추는 그런. 그죠. 네. 이거죠, 이거. 짐노패디. 네. 이거 아직도 많은데. 이거. 이 그림을 보시면서 같이 들으시면 딱. 우리 지난번에 봤었던 거죠, 그죠? 이 곡이 3개잖아요, 짐노패디 3개. 여성이 3명 아니에요. 그죠? 여성이 3명이고. 그러니까 이게 피비드 샤반의 바닷가의 젊은 여인들 창백한. 뭔가 음악이 좀 창백하면서 뭔가, 그죠? 영혼 그림자가 없는 듯한, 그죠? 아니요, 그거면 이거가 더 유명한 거죠. 이거 아닌데? 이거 몰래?
이거보다 아까 거가 더. 아 그게 더 유명하기도 유명하고요. 뒤에 것도 이제 많이 알려져. 그래서 이제 그런 식의 그러니까 요게 그러니까 그 에릭 사티가 요게 피비드 샤반 우리 지난번에 봤었잖아요. 또 바닷가의 젊은 그 세 여인을 그린 건데요. 사티가 심노패드를 작곡하는데 뭔가 영감을 주는 것으로 여겨지는 그런 작품입니다. 그죠? 이렇게. 그래서 딱 음악이 뭔가 음악하고서 이미지적으로 좀 맞죠, 그죠? 좀 그죠? 약간 창백하면서 그죠? 조용하면서도 뭔가 처연한 듯한 그런 느낌. 비 오는 날 듣기 음악 뜨거운 것 같은. 근데 에릭 사티가 이게 요즘이라는 게 뭐 하긴 벌써 한 15년 됐나? 한 2010년? 뭐죠? 이게 앰비언트 뮤직 들어보셨어요? 앰비언트라고? 이제 이런 것도 이제 배워가시면 나름 들어주시면은 이제 앰비언트 뮤직이라는 게 이제 있어요. 앰비언트 뮤직. 요게 또 한 15년 전, 20년 전 그래서 해서 꽤 이제 인기를 얻게 됐습니다. 왜냐면 음악들이 맨날 다 똑같아지고 그죠? 그 후렴, 후크 맨날 다 똑같고 이러면서 이게 이왕 질리고 그런데 이제 앰비언트 우리가 어떤 사람들이 그냥 배경음악 아니냐 그러는데 배경음악하고는 또 좀 달라요. 그러니까 여기 지금 앰비언트란 뜻이 주변이라는 뜻이잖아요. 그러니까 이 주위를 감싸는 딱 사람의 딱 주변을 감싸는 그러면서 배경인 것 같지만 배경은 아닌 그래서 에릭 사티 음악이 이 대중음악의 영향이 오히려 의외로 꽤 큽니다. 오늘날에. 근데 요거 이제 앰비언트 음악의 시조라고 보통 불려요. 앰비언트. 요 정도는 이제 한번 알아두시고 한번 집에 가서 치시면은 잔뜩 나옵니다. 앰비언트. 그래서 뭐 우주 앰비언트 뭐 별의별 앰비언트가 많아요. 여러 뭐 북극 앰비언트 등 많은데 어쨌든 한번 보시면은 그래서 요 정도는 이제 한번 알아두시라고 이제 연결되는 우리 이제 교양 수업이니까요. 그죠? 음악까지. 그래서 요게 에릭 사티, 그다음에 수잔 발라동, 그다음에 피비드 샤반, 또 여기서 르누아르, 다힐, 그다음에 드가가 이제 바로 연결되는 이제 그런 그 시대 지금으로부터 뭐 100년 전이죠 대충 그죠? 대충 100년 전, 120년 전에 그런 일들이 오늘날까지 그렇게 문화적으로 유산으로 연결되고 있다라는 거. 자 일단 여기까지 한번 잠깐 주시겠습니다. 네. 드가 이제 한번 읽어보시고요. 드가 들어갑시다. 드가. 알겠다. 맞아요, 그거요. 202페이지입니다. 아유 이제 르누아르 우리가 참 마네, 모네, 르누아르 좀 많이 있는데 근데 그만큼 또 유명한 작가긴 해요. 우리 많이 보게 되는 그죠? 상당히 깊이 있게 했습니다. 정말 거의 모든 작품이니까 이제 주요한 작품들은 거의 다 보셨다면 돼요. 제가 넣어놓은 그죠? PDF 파일에 그러니까 파일만 한번 넘겨보시면서 그림만 보시면 돼요. 그러면은 뭐 엄청난 교양이 되겠습니다. 자, 그럼 드가 202페이지 맨 위쪽에 드가 애매한 인상주의자. 그래서 인상주의라는 말을 드가 자신이 싫어했어요. 자기는 절대 자기 자신을 인상주의로 그 얘기를 안 했어요. 드가 자신이. 드가는 그다음에 인상주의 뭐 전시 어쩌고 해서 인상주의 이름 붙이는 것 자체를 항상 거부한 사람이 드가예요. 자기는 인상주의자가 아니다. 그러면서 그러니까 지금 바로 딱 첫 문장부터 드가는 미술은 스포츠가 아니다라며 야외에서 그림 그리기를 싫어했다. 우리 인상주의 처음 할 때 다 야외에서 그림 그죠? 외광 화파라 그래서 그죠? 외광 야외에 직접 자연광에서 그 빛의 효과에 의해서 한번 그림을 이런 얘기를 했었는데 드가는 아예 바로 직격탄을 날려요. 그래서 우리 다음번에 드가의 독설에서 나올 텐데요. 야외에서 그림 그리는 놈들은 체포해야 된다. 체포해야 된다. 헌병을 동원해서 그런 말까지 해요. 감시하고 체포해야 된다. 그런 말까지 하는 독설을 내겠습니다. 독설이 아직 대단해요. 독설만 모아주세요. 네, 다음 주에 나오는 독설 모아서 이렇게 나옵니다. 여기도 지금 독설 몇 개 있는데요. 그래서 미술은 스포츠가 아니라 야외에서 그림 그리기를 싫어했다. 그래서 이렇듯 인상주의자들과는 근본적으로 정말 차이가 있습니다. 차이가 있음에도 불구하고 그는 그들과의 교분이나 동시대적 주제를 다룬 점, 그 시대, 그죠? 그 시대의 주제를 다룬 점. 그 다음에 아카데미 화풍에 반대한 점 때문에 이제 이 그룹의 중요한 멤버가 돼서 이제 인상주의로 같이 나올 뿐이지 인상주의적이라고 보기에는 약간 뭐 그렇진 않다. 그래서 애매하다는 말이 나온 겁니다. 그래서 오늘 요 글 한번 다 읽고요. 다음에 이제 그림 보시면서 다시 요 글에 대한 내용을 또 이렇게 또 한번 확인, 그죠? 그렇게 확실히 익히게 되겠죠. 일단은 먼저 한번 다 읽겠습니다. 간단히 말씀드리면서요. 그래서 다른 인상주의자들과는 달리 드가는 풍경화에 전혀 흥미가 없었습니다. 그리고 대기 변화나 빛의 효과에 관심이 없었다. 그죠? 완전히 다른 점이에요. 그래서 그의 주제는 경마장, 서커스, 오페라, 카페 풍경, 여인의 일하는 모습인데 이게 이제
근대 현대 사회에서 일하는 모습이죠. 그러니까 세탁소 대표적인 게 세탁소. 그죠? 세탁소라는 게 옛날에는 없었잖아요. 근데 그죠? 사람들이 출퇴근하고 이렇게 되면서 옷을 세탁소에 맡기는 그런 세탁소가 생기는 데서 거기서 일하는 여성들 세탁소. 그죠? 세탁소라든지 또 목욕하는 여인의 누드 그리고 발레리나를 한정도 했었다. 그러니까 이게 이 주제들이 다 뭐 목욕하는 여인 근데 사실 목욕하는 여인도 한편으로는 옛날식은 아닌 거죠. 왜냐면 새로운 양철통에서 하니까요. 이게 새로운 현대의 산물들. 그러니까 이게 경마장, 서커스, 오페라, 카페들이 다 요때 생긴 거예요. 요때. 그렇잖아요. 그죠? 19세기 초중반, 중반에나 요때 특히 드가 시대의 전성기였거든요. 이런 게 새로 막 생겨서 서커스 아까 나왔잖아요. 그죠? 수단 바라둥이 서커스 고개사가 되고 싶어 했다는 거고. 그죠? 또 경마장도 그때 막 새로 생겨서 물론 영국에서는 경마가 계속 있었지만 그게 근대적인 경마 이게 새로 들어온 게 이 파리에 생긴 거예요. 파리에 경마장이 생겨서 그런 거라든지 오페라도 그렇고 카페도 그렇고 다 이렇게 세탁소도 그렇고 발레리나도 그렇고 새로운 현대적인 새로운 변화의 어떤 산물들에 아주 관심이 많았다는 겁니다. 자 그래서 전통 미술 기법을 연마한 드가는 근데 드가는 그 자기가 배운 게 전통적이었던 겁니다. 그래서 앵그르 신보존주의의 그 대가죠. 앵그르를 존경했으며 그가 자신에게 말한 자연을 본뜬 것이건 상상에서 나온 것이건 되도록 사생을 많이 하게 사생이라는 게 이제 선입니다. 선 그죠? 되도록 선을 많이 그리게 그것이 좋은 화가가 되는 길일세라는 충고를 받아들여서 그림에서 3차원적인 깊이와 견고한 윤곽선입니다. 윤곽선 그죠? 윤곽선을 강조하고 구성과 사생법 그죠? 전체적인 구성하고 그 사생이라고 나오는 사생 이것도 일본말 같아요. 일본말 사생대회 뭐 이런 거 그죠? 사생 일본식 한문 같고 그죠? 그 전좀 뭔지 모르겠어요. 어쨌든 이게 소묘죠. 소묘 스케치 그죠? 연필 스케치 연필로 하는 스케치를 중요시했다는 겁니다. 그래서 이런 점과 인공적인 조명을 주로 사용한 점이 바로 인상주의자들과 그를 구별시켜주고 있다. 그러니까 이 드가는 자연적인 조명이 아니라 그냥 항상 인공 불빛 아래에서 그림을 그렸다는 겁니다. 드가는 모네, 마네, 르누아르를 어울렸으며 주요 관심사는 순간에 포착된 무계획적이고 순간적인 광경을 묘사하는 것이었다. 그러나 드가에게 이러한 우연의 효과는 세심하게 고려된 것이었다. 그러니까 이게 다 그 우연히 그린 게 아니라는 거예요. 그다음에 이게 드가의 또 중요한 말입니다. 그는 어떤 미술 작품도 우연적이지 않다라고 말하면서 미술은 자연이 아닌 인공의 산물이다. 그것은 범죄만큼이나 교묘한 계획을 요구한다. 의도된 것이라는 거예요. 다 의도된 거. 그래서 저기 왼쪽에 있는 그 압센트네라는 그 그림도 다 이제 의도됐다는 연출된 장면이라는 겁니다. 그냥 자연스러운 순간을 포착한 게 아니라 다 의도됐다는 거예요. 오른쪽에 있는 그 무용수, 그 조각도 마찬가지고요. 다 의도된. 드가의 작품들은 다 우연으로 보이지만 그 다 의도된 그 구도와 그 모델의 어떤 스포즈를 취하고 있다는 겁니다. 자, 그래서 조각이 먼저 나왔는데요. 조각 작품. 드가는 조각을 맹인의 예술이라고 불렀다. 거의 장님이 된 말년의 드가는 자신의 촉각의 의지에 무용수나 말의 밀랍 모형을 만들었다. 이 작품들은 그의 사후에 청동으로 주물을 떠전시했다. 그가 죽은 다음에 만들었습니다. 그런데요, 이 드가의 조각은 나중에 정말 크게 중요하진 않으니까 이게 근데 완성품은 이거 하나밖에 없어요. 오른쪽에 다 미완성작으로 기본적으로 보시면 돼요. 미완성작. 그래서 드가가 원래 그게 있습니다. 이게 깐깐하거든요. 성격이 깐깐하고 까다롭다는데 이런 사람들이 어떤 기질이 있어요? 그죠? 완벽주의 기질이 있어요. 그래서 미완성 작품이 대부분이에요. 미완성. 완전히 자신이 완성이라고 말하기를 항상 꺼려했어요. 그래서 미완성이 의외로 많습니다. 이 완벽주의 기질 때문에. 그 까다로운 성격 이런 것 때문에요. 그래서 아까도 말씀드린 것처럼 여성을 멀리하고 이런 게 다 그런 것 같아요. 자기 세계를 침범받는 걸 싫어하는 거죠. 그죠? 여성한테 마음 주고 이런 걸 전혀 꺼리는 게 싫어하는 게 자기만의 세계를 그냥 딱 갖춘 상태에서 완벽주의를 추구한 겁니다. 그래서 르누아르는 이 작품들을 운동가의 차원에서 로댕 작품 사실로 쳤다고 하는데 이거는 뭐 그냥 헛소리고요. 자기들끼리 할 얘기고 어쨌든 근데 이것도 약간 과장된 말이에요. 맹인의 예술. 드가는 그 전부터 장인들이 훨씬 전부터 만들었거든요. 그러니까 오른쪽에는 그 14세 무용수 이거는 이미 뭐 장인들이 한참 전에 멀쩡하게 만든 겁니다. 이거 꼭 그렇진 않아요. 나중에 다시 말씀드리고 근데 발레 제일 유명한 게 이제 발레 그림이죠. 발레 그림. 드가의 그림은
한순간에 멈춰선 인물들을 묘사하는 특징이다. 그래서 발레리나의 그림 수백 점의 작품과 사생화, 스케치, 그 다음에 파스텔을 하는 찰나의 움직임에서 자연스러운 효과를 얻으려는 그의 집념의 소산이다. 그러니까 이게 의도했다는 거예요. 그러니까 한편으로는 그러니까 이런 면에서는 인상주의인데 제가 여기 써놓은 것처럼 여기 그죠? 여기 그 인상주의라고 만약에 굳이 여기 제가 썼잖아요. 굳이 드가르가 인상주의라고 한다면은 그 순간의 동작, 그죠? 인물을 통해 나타나는 어떤 동작이나 어떤 자세의 순간을 이제 포착해서 그랬다는 면에서 그런 면에서는 뭐 인상주의죠. 순간의 인상, 그죠? 이런 면에서 그렇게 얘기할 수 있어요. 그래서 지금 여기 나온 게 그겁니다. 이거 좀 이따 다시 정리하도록 하시고 요거 일단 책을 보시면요. 그 찰나의 움직임, 어떤 순간의 그 어떤 그죠? 순간을 그 포착해서 그린 건데, 근데 이것이 그냥 우연히 포착해서 그린 게 아니라 다 의도됐다는 거예요. 그죠? 의도돼. 그 실제로 발레리나한테 그런 자세를 취해달라고 다 의도한 겁니다. 그냥 그린 게 아닙니다. 그래서 여기서 무용수들은 기지개를 켜거나 하품을 하고 신발끈을 동여매는 등 일찍이 볼속성 표주를 취하고 있다. 사진에 관심이 많았던 드가는 이렇게 어색한 듯 보이는 포즈를 포착해 한순간에 지킨 승합사진 같은 효과를 이끌어내고 있다. 나중에 말씀드릴 거또 나올 때 이게 나올 때 인물군을 그러니까 중심에서 벗어나게 위치시키거나 때로 그림틀 바깥으로 잘려나간 것처럼 묘사하는 유별난 구성법은 일본 판화 영향을 받은 것으로 볼 수 있다. 그래서 무용수들이 발 아래에서 빛이 뻗어나오듯 비스듬한 각도에서 드가는 무대 위의 혹은 연습 중인 무용수들을 조망하고 있다. 그래서 이게 각도도 비스듬하고 구성도 중심에서 막 벗어나 있고 인물들이 막 그런 식으로 돼 있어요. 그래서 또한 인물군을 한 구석으로 몰아 마루 공간이 텅 빈 것처럼 그리기도 했다. 무대 위 무기. 근데 뿐만 아니라 그 위에 있는 그 압센트장 그림만 봐도 벌써 여러분들 그죠? 이 인물이 한쪽으로 치워지잖아요, 그죠? 탁자가 막 중앙을 차지하고 의외로 그죠? 이런 식으로 항상 구성이 드가는 그 전통적인 구성하고 달라요. 사실 그것도 차별성의 추구입니다. 차별성, 그죠? 전통적으로 인물이 가운데 있고 뭐 그런 그림이 아니라 뭔가 한쪽으로 치우쳐 있는 비대칭적인 구도를 항상 거의 그렇게 되어 있습니다. 그림이요. 자, 그래서 무대 위에 무인은 무대 위의 특별성에서 바라보듯 무대를 조망하고 있다. 이것은 페이지입니다. 중심에서 벗어난 구성과 가파른 경사의 마룻바닥은 드가의 작품에서 나타나는 구성법의 대담하고 예측하기 어려운 잘 보여주고 있다. 뭐 그렇긴 합니다. 정말 대담하고 예측하기 어려운데요. 나름 또 설득력이 있어요. 구성법들이. 자, 나중에 작품 보시면 뭐 금방 아시겠고요. 그 다음에 술집 그림, 그게 이제 왼쪽에 있는 압생트잔이라는 그림이죠. 압생트. 드가의 압생트 잔을 보면 역시 인물들이 한쪽 구석에 치우쳐 있는데 이 그림을 그리고 있는 화가가 위치한 탁자 모퉁이 사선인 지그재그 선이 균형을 맞추고 있다. 이 작품은 스네터진같이 갑작스러운 느낌을 주고 있지만 현대인의 삶을 꾸미지 않고 사실적으로 묘사에 성공했다. 드가는 자신의 주제를 미화하지 않았으며 압생트 잔을 앞에 하고 앉아있는 남녀의 모습을 적나라하게 사실적으로 묘사하고 있다. 왼쪽에 있는 그림이죠. 뭐 나중에 할 때 말씀드리겠고요. 그래서 그 다음 말이 중요한 또 한편으로는 말이에요. 그러니까 미술이란 누군가의 마음에 들 목적으로 그래서는 안 된다. 이게 르누아르가 받으려는 거죠. 그죠? 르누아르나 모네는 누군가의 마음에 들고 즐거워야 된다라고 하는 거잖아요. 미술이 그 자체 감상할 목적. 근데 드가의 그림은 그렇지가 않다는 거예요. 그죠? 즉 다시 말해서 이게 현대 미술의 한 중요한 그 특성이 되는 거죠. 그러니까 예술은 아름다움을 재현하는 게 아니라는 거예요. 지금 이 말이. 그죠? 아름다움. 사람들이 아름답다, 즐겁다라고 느끼는 것을 재현하거나 전달하는 목적이 아니라는 거지. 그러면 뭘 전달해야 되는 거예요? 그럼 이제 그 다음 질문이 그죠? 그럼 뭘 전달하는 거냐? 그게 바로 현실이에요. 현실. 리얼리티, 현실. 그게 무슨 현실? 사회현실입니다. 사회현실. 그래서 그게 바로 리얼리즘 작가 정신이라고 제가 예전에 한번 말씀을 드렸어요. 리얼리즘 작가들은 예술을 그 현실을 전달하는, 그죠? 그 수단으로서 예술을 이제 형상화하는 거거든요. 현실을 형상화하는 거거든요. 현실을 전달하기 위해서. 현실을. 사회 현실입니다. 거기서의 현실은 이 사물의 어떤 현실이 아니라 사회 현실. 근데 사회 현실은 눈에 보이지 않거든요. 그죠?
사회 현실이라는 게 예를 들면 억압적 구조라든지 뭐 소외, 갈등 이런 건 눈에는 보이지 않잖아요. 그러니까 그것을 예술 작품으로 형상화해서 전달해야 된다. 사회 구조를 뭔가 전달해야 된다. 그죠? 사회 구조를 전달하려면 뭐 소설이 제일 많겠고 아무래도 소설이나 그죠? 그림 등을 통해서 눈에 보이지 않는 사회의 어떤 모순적 구조 그런 거를 전달해야 된다. 근데 그거는 누군가의 마음에 드는 목적은 아닌 거잖아요. 그죠? 이제 크게 말하자면 그 목적은 사회 개혁에 있는 겁니다. 사회 개혁, 사회 비판. 그래서 리얼리즘의 정석이라는 거예요. 기본적으로. 그때 말씀을 드렸을 때 예전에 한번. 나중에 또 다시 또 말씀을 정리해서 말씀드리겠지만은요. 그러니까 이게 그래서 드가가 리얼리즘 계열이라는 거예요. 큰 틀에서는 정신적으로는 리얼리즘 계열입니다. 그러니까 아름다움의 재현을 목적으로 하는 게 아니라 저 압센트전 이거 뭐 아름다워 보고 즐거운 그림 아니잖아요. 그죠? 그러니까 지금 이 14세 무용수도 그렇고 이거 그림 처음 나왔을 때 이거 웬 원숭이냐 이랬어요 다들. 그죠? 원숭이 고릴라냐 지금 그죠? 예쁘게 아름다움을 느끼라고 그림 만든 게 아니라는 겁니다. 누군가의 마음에 들 목적으로 그래서는 안 된다. 여기 드가가 자신의 그 예술관을 말한 건데 그러면서 또 한편으로 이제 다른 친구들 또 독설이면서 독설 그죠? 니들은 맨날 그 마음에 드는 그림만 그려서 뭐 그려봤자 뭐하냐 이런 그죠? 르누아르나 모네에 대해서. 자, 그 다음에 이제 누드화. 1886년 이후 드가는 목욕하는 여인의 그림을 주로 그렸는데 근데 이것도 목욕하는 여인의 그림인데 르누아르는 다르죠. 전혀 다르죠. 르누아르는 목욕하는 여인의 그림을 그 소녀의 그림을 그리면 그게 이제 아름답고 보기 좋은 거 아니에요. 예쁘고. 근데 드가가 그린 거는 이건 좀 기괴해. 뭐 이런 걸 그렸냐 이런 그 뭡니까 그 관음증 환자 그죠? 그죠? 관음증 환자. 굳이 보여주기 싫은 뭐 동작들을 막 그렸다는 거예요. 그죠? 굳이 그걸 뭐 우리가 봐야 돼? 보여주기 싫은 동작들을 그런 거를 모델들을 통해서 막 사진으로 찍고 또 그걸 그리고 했다는 겁니다. 희한한 일이죠, 아주. 그래서 마치 열쇠 구멍을 통해 들여다본 것처럼 정식으로 포즈를 취하지 않은 자세를 탐구했다. 그런데 정식으로 포즈를 취하지 않은 게 아니에요. 모델들입니다. 다 이거 의도된 겁니다. 그냥 한 건 아니에요. 그래서 무용수들이나 술집의 그림처럼 이 작품들에서도 인물을 미화하지 않았다. 그래서 나는 그들의 의식적인 몸놀림이나 꾸민 듯한 몸짓이 아니라 몸을 씻고 있는 동물 같은 원초적인 모습을 표현하려 한다. 뭐 그렇다고 해서 원초적인 뭐 이런 걸 추구한 건 아니고요. 그 철저히 사적인 그죠? 남들한테 꼭 보여줄 필요도 없지만은 그죠? 굳이 노출하기 싫어하는 그 자세나 동작들을 표현하는데 그죠? 뭡니까? 주력을 했다는 거예요, 드가가. 근데 이제 그게 왜 그렇겠습니까? 큰 틀에서 드가가 이제 그 발레 그림 그린 거 아시지만은요, 발레 그림도 드가가 발레 공연 장면을 그린 건 거의 없거든요, 그죠? 뒤에서 연습하거나 뭐 이렇게 뭐 발 주무르거나 하품하거나 이런 걸 주로 그렸는데 그게 뭐냐면은 밖에서 우리가 볼 때는 그 연기 장면 그죠? 그 화려한 무대 위의 장면 보잖아요. 근데 그 장면 뒤의 현실. 그래서 이게 사현실이라는 거예요. 그것을 가능하게 하는 현실. 이거 배경적인 남들한테 보여주기 싫은 태도나 자세나 장면들이잖아요. 그거를 주로 그랬다는 거죠. 그러니까 지금 이 여성들도 목욕하는 여성이 목욕하고 밖으로 나오면은 쫙 꾸며가지고 깨끗할 거 아니에요. 근데 그것을 가능하게 하는 동작과 자세와 그저 그런 그 몸집들을 그린 거죠. 그래서 밖으로 보이는 그 외향적 현실을 가능하게 하는 실제 현실을 그렸다는 거예요. 그래서 리얼리스트라는 거예요. 좀 이해하시겠어요? 그죠? 그렇게 이제 편의상 구별하겠습니다. 그죠? 외향적 현실을 가능하게 하는 뒤쪽에 있는 현실. 그죠? 굳이 드러내기 싫어하는. 하지만 그것이 엄청 더 많다는 거죠. 더 많기 때문에 외향적 현실이 드러나는 거죠. 그래서 드가는 그거에 집중했다고 그렇게 보시면 돼요. 목욕하는 여인도. 이거 딱 봤을 때, 이거 도대체 뭐하냐, 이 관음증 환자, 그죠? 근데 그 당시 친구들한테 엄청, 이제 찐따라고, 찐따라게 왜 관음증이냐, 왜 훔쳐서 그런 거는 뭐하냐, 그거? 그렇다고 예쁜 것도 아니고, 그죠? 근데 결국, 드가가 말로 표현 안 했지만은, 제가 해석을 해보면 그래요. 결국 다 그런 거예요. 그러니까 근데 그 그림들도 팔렸을 거예요. 그렇죠. 그러니까 왜 요즘도 우리 뭐 영화 같은 거 보면 비하인드 영상 이런 거 엄청 인기 많잖아요. 메이킹 필름 이런 네, 좀 약간 본능적으로 그런 거 궁금해하는 수요가 있지 않아요?
그래서 당연히 수요도 우리 인간이라면 당연히 그것도 하나의 현실이니까 실제 모습이니까 당연히 관심을 가지고 궁금해하겠죠 당연히. 그리고 당연히 수요가 있죠, 그죠? 그러니까 그 의미가 있는 겁니다, 그죠? 겉으로 비친 모습만 그린 게 아니야. 그러니까 르누아르나 모네는 이제 겉으로 비친 그 인상만 아름다운 인상만 딱 그렸는데 그게 아니라는 그런 얘기입니다. 자, 그래서 일단 마저 읽으시겠습니다, 요거. 자, 그래서요, 이렇듯 보는 이의 시선을 의식하지 않고 수건으로 몸을 닦거나 머리를 빗는 등 극히 소소한 행동을 취하고 있는 누드화를 통해 그는 해와사상 최초로 누드의 실용적 기능을 부여하고 있다. 이거 알 수 없는 말이에요. 이거 무슨 말을 번역한 건지도 모르겠고 작가가 이거 알고 헛소리 무슨 헛소리 제가 헛소리가 아니고 실용적 기능이 뭐야 이거 그죠? 무슨 말인지 이거 모릅니다 이거 이런 거 일일이 다 이해하려고 하실 필요 없어요. 제가 보기엔 작가의 헛소리예요 이거 이 저자의. 드가는 상투적인 포즈를 피하고자 모델들이 화실을 자유롭게 돌아다니도록 했다. 그 후 자신의 기억 속의 포즈를 조합함으로써 사적이지만 매우 자연스러운 자세를 표현할 수 있었다. 그는 눈앞에 보이는 사물을 그리는 데 더 좋다. 그러나 기억 속에 아직 남아있는 것을 그리는 것이 더 낫다. 이런 방법을 통해 당신의 마음을 사로잡은 것, 즉 그 장면의 진술을 그릴 수 있기 때문이다. 라고 말했다. 놀랍게도 누드화를 그토록 자주 그렸는데도 불구하고 그 작품 속의 누드는 관능적인 면이 전혀 없죠, 그죠? 전혀 뭐 아름답거나 뭐 이런 게 안 느껴져요. 성적인 어떤 그런 그죠? 성적인 것도 안 느껴지고 없어요, 그죠? 그래서 그 유명한 말이잖아요. 그의 그림 속의 여인들이 왜 그렇게 못생겼는지 좀 아는 드가는 대부분의 여인들이 못생기기 때문이다라고 대답했다고 한다. 아주 냉소적인 발언이에요. 그러니까 왼쪽 이 14세 여성 무용수도 이런 왜 갑자기 원숭이 얼굴처럼 한 말이에요, 그죠? 왜냐면 다 대부분 여성들이 못생긴 거 아니야. 아주 그 독설가의 드가의 그 대표적인 말입니다, 그죠? 그다음 이제 파스텔. 그래서 1870년도부터 드가의 시력은 나빠졌기 때문에 좀 시력이 일찍 나빠졌어요. 그래서 그는 회화 매체를 유화해서 분필 같은 색진물의 덩어리인 파스텔로 바꾸지 않을 수 없었다. 사생과 색칠하기를 동시에 낼 수 있는 파스텔이라는 매체에 매혹된 드가는 곧 고도로 독창적인 스타일을 발전시켰다. 드가는 최초로 파스텔화를 왕성적으로 전시했으며 파스텔을 사용해 수많은 작품을 제작한 유일한 화가라고 되는데 이거 아닌데 지가 써놓고도 이 저자가 지금 헷갈리고 있어요. 파스텔은 이미 있었고요. 그 우리 어디 배우 기억 안 나세요? 기억 안 나시죠? 146페이지에 그죠? 이미 그죠? 146페이지에 맨 아래쪽에 그죠? 로살바 카리에라 딱 나오잖아요, 그죠? 베네치아의 여류화가 로살바 카리에라는 파스텔, 훗날 인상주자들이 즐겨 사용했던 분필 같은 크레용을 사용한 초상화의 선구자를 알려주세요. 여기 나오잖아요, 이렇게. 이게 뭐 최초까지라고 하기 좀 그렇고, 그래서 파스텔화를 많이 그리던 화가다라고 하면 될 텐데. 그래서 이 로살바 카리에라, 요거 우리 그때 배웠었습니다. 여성 화가로서, 그죠? 마리아 테레지아라든지 이런 막 그죠 여성을 그죠? 마리아 테레지아의 젊을 때 그림도 막 그려주고 하면서 그 그림 그려주는 여행을 다녔던 유명한 여성 화가입니다. 베네치아 출신의. 그때 우리 나왔습니다. 뭐 따로 뭐 아주 중요하진 않으니까 따로 다시 제가 넣지는 않지만은요. 자, 그래서 어쨌든 그렇게 파스텔의 역사가 오래됐다는 거예요. 그걸 제가 말씀드리는 건데 그 정도만 아시면 되겠어요. 그래서 파스텔의 역사가 벌써 뭐 한 300년 된 거잖아요. 그죠? 300년 정도 된 겁니다. 벌써. 파스텔로 전시회를 한 게 처음이라. 그럴 수는 있죠. 전시회라고. 근데 그게 이 여성화가 로살바 카리에라가 그릴 때는 전시회 자체는 없었죠. 그때는. 네. 그림 그려서 그냥 주는 거. 그 왕들이나 귀족들이 주문하면은 파스텔로 초상화를 막 그려주는 그 정도였죠. 전시회는 없었으니까 그거는 뭐 더 말할 게 없죠. 어쨌든 드가가 그래도 적극적으로 파스텔화를 이제 많이 활용했다라고 말하면 되겠습니다. 그래서 드가는 파스텔화가 많아요. 우리 나중에 딱 보시겠지만요. 자, 그래서 그 다음 204페이지 마무리 요거 읽고 우리 드가 좀만 더 보시고 넘어가시겠습니다. 204페이지 가세요. 그래서 이제 그 말년에 시력이 엄청 약해져서 오른쪽 눈은 완전히 안 보이게 되고 왼쪽 눈이 아주 약한 시력만 남게 됩니다. 그래서 그의 시력이 약해질수록 드가의 색채는 강해졌고 구성은 단순해졌다. 후기 파스텔화에서 그는 파스텔을 느슨하게 잡고 밝은 색채를 사용해 자유롭고 대담한 표치로 작품을 그려내고 있다. 그래서 그는 사물의 윤곽선을 분명히 묘사하고 그 안을 순색의 색면으로 채웠다.
언제나처럼 누드화의 포즈는 우발적이지만 구성은 견고가 해당하다. 그래서 뭐 그냥 그 후기 작품 뭐 사실 뭐 크게 볼 건 없는데요. 항상 그렇습니다. 후기 작품은 그죠? 이제 나이 들어서 그 전성기가 지나고 나면은 뭐 크게 볼 게 없어집니다. 사실은 뭐 드가도 그렇다고 볼 수 있어요. 전성기 작품은 그래서 드가의 인품은 우리가 다음번에 읽도록 하고요. 드가 생애 오늘 앞부분만 조금만 하시고 드가는 오늘하고 다음 한 2시간 그죠? 뭐그 이상까지 아마 가지 않을 겁니다. 어쨌든 그래도 최대한 한번 해보시겠습니다. 간단히요. 그래서 아까도 말씀드린 것처럼요. 이제 여기 나온 것처럼 드가는 애매한 인상주의자다. 그래서 물론 우리 인상주의의 정수는 모네입니다. 그죠? 이 르누아르도 좀 살짝 벗어나 있죠. 그죠? 르누아르는 그냥 인생의 절정을 그린 사람이고 자, 그 인상주의 그 어떤 시각적 경험의 인상을 그린 것은 모네인데 그러면 드가를 인상주의로 보기는 어렵다는 거예요. 그래서 인상주의의 핵심은 그러니까 요것도 사실 중요한 표현이에요. 그러니까 대상을 그리는 것이 아니라 대상에 대해 가지게 된 우리의 순간적 인상을 포착하는 겁니다. 그러니까 어떻게 돼요? 그러니까 대상 자체는 중요한 게 아니에요. 지금 이게 뭐 석양 장면이든 그것이 뭡니까 그 집단 덤이든 이거는 그죠? 전혀 중요한 게 아니에요. 대상 자체 중요하지 않고 그죠? 그러니까 무엇을 그리는가가 중요한 게 아니에요. 그죠? 그냥 그럼 뭐냐 대상이란 그 인상 내가 지금 느끼고 있는 인상이 나타나도록 해주는 매개물 정도의 그런 의상을 가진다는 겁니다. 대상은 그렇게 중요한 게 아니라는 거예요. 대상은 그죠? 대상 자체는 마찬가지예요. 드가도 인물화를 잔뜩 그렸는데 인물이 중심이 아니라는 거예요. 드가는 주로 인물화만 그렸는데 드가를 인상주의라고 한다면은 드가 인물화는 인물을 그리는 것이 아니라 인물을 통해 나타나는 어떤 동작이나 자세의 순간 또는 그 사회적 현실 여기 이 압센트에서 보는 거 제가 그 얘기는 지금 뺐습니다. 나중에 나올 텐데 그죠? 이 압센트 이 그림 보면은요 뭐 인물의 동작이나 그것보다 뭐 인물의 그 표정을 통해서 나타나는 그 사회적 현실이에요. 근데 드가가 또 이게 의외로 관심이 있었던 게 남녀 간의 긴장 관계라고 합니다. 자기가 여자를 못 사귀어서 그런가? 그래서 보면 이때 나중에 보시면 아시겠지만 주로 이게 남성과 여성의 어떤 그 긴장이 딱 느껴지는 거예요. 이게 또 이 그림도 뭐 서로 무관심한 것 사실 그렇죠. 뭐 딴 데 보면서 서로 무관심한데 나름 그렇다고 딱 봤을 때 이 둘이 모르는 관계는 아니잖아요. 그죠? 이렇게 앉아있는 거 보면 그죠? 서로 아는 관계인데 그냥 서로 무덤덤하게 나름 어떤 긴장이 흐르고 있다는 거예요. 그래서 드가가 그거에 관심이 있었대요. 자기 연애도 한번 평생 안 했으면서 그죠? 그 남녀의 어떤 긴장과 갈등, 특히 현대 사회에서 아마 새롭게 관찰할 수 있는 그런 그거까지 이제 포함하면 되겠습니다. 요 동작뿐만 아니라 그래서 요거 이제 발레 그림에 주로 해당하는 건데요. 발레 그림. 그러니까 드가는 발레 그림을 많이 그렸지만 발레 그림의 인물이 중요한 게 아니라는 거예요. 발레 그림이든 그 목욕하는 여성이든 그 인물을 통해 나타나는 어떤 동작이나 자세의 순간을 포착했는데 그러니까 핵심은 뭐냐면은 인물화가 아니라는 거예요. 인물화가 아니라 동작화, 자세화 이렇게 말하는 게 더 맞아요. 그러니까 인물 자체는 중요한 게 아니라는 거예요. 그래서 그죠? 우리는 인물에 주목하잖아요. 르누아르 인물화 그러면 르누아르는 어떤 인물이냐? 인물에 주목하는데 인물화가 아니라는 거예요. 인물화가 아니라 인물이란 어떤 동작이나 자세가 나타나도록 해주는 구현해주는 매개물 정도라는 겁니다. 이렇게 하면 좀 이해되시겠죠, 그죠? 인물이 왜 중요하지 않은지, 그죠? 인물이 누구인지 관심이 없다, 중요하지 않다, 그죠? 어떤 그 동작이나 자세가 나타나도록 해주는 그냥 그 중간 수단물, 매개물에 불과하다. 이거 여기 지금 이 압센트에 있는 이 인물도 마찬가지라는 거죠. 이런 그 분위기나 갈등, 긴장이 나타나도록 해주는 그냥 매개물에 불과한 거지 인물 자체가 중요한 게 아니라는 거예요, 그죠? 인물화가 아니라는 거죠, 이것도. 이와 같은 사회 현실을 드러내는. 어떤 긴장과 어떤 갈등과 약간 소외된 듯한 또는 얼빠진 듯한 그런 사회 현실을 드러내는 매개물로서 이게 나타난 것 뿐인 거지 인물에 우리가 관심을 가질 필요가 없다는 겁니다. 이게 다 일관된 그런 그 드가의 관점입니다. 자, 그래서 에드가 드가 우리 생애 초부 앞부분 좀만 보시고 이제 마무리하시겠습니다. 이렇게 이제 좀 약간 약간 말랐다고 합니다. 바짝 말라서. 되겠는데요. 나름 뭐 아주 근사한 요게 이제 아주 그 당시 부르주아들 전형적인 부르주아들의 그죠? 이 실크 헤지라는 그 모자하고 그 복장이잖아요. 그래서 에드가 드가 이렇게 우리가 줄여서 말합니다. 에드가 드가 태어났을 때 이름은 일레르 그 저맹 그죠? 저맹 그래서 에드가 드가 이게 드가가 떨어져 있어요. 태어났을 때는
떨어져 있습니다. 그죠? 이 드가 지금 이게 붙어 있잖아요. 그죠? 요거 하나 주의하시기 바랍니다. 딴 거 다 필요 없고요. 요거 드가 이게 붙어 있으니까. 그래서 이제 나이는 이제 만해보다는 2살 아래. 그러니까 이제 나이가 좀 많은 거예요. 르누아르보다 7살 위니까 그 다른 인상파 동물들보다 나이가 많은 편입니다. 그러니까 약간 옛날 사람에 속하는 거예요. 만해처럼. 그죠? 그래서 만해랑 둘이 제일 친했어요. 제일 그 리더였습니다. 근데 이제 이게 성이 어떻게 된 거냐? 드가 할아버지가 원래 하나였던 성을 드가로 분리한 겁니다. 쥐가 그죠? 할아버지가 좀 이따 나오겠지만은요 나폴리로 이제 이주해서 원래 프랑스 사람인데 나폴리로 이주하면서 이름을 등록할 때 드가로 분리해서 등록한 거예요. 근데 왜 그러냐면은요 여러분 이게 이 드자가 영어의 오브 아니에요. 어디 오브 또는 뭐 독일어로는 뭐 폰 그죠? 폰 또는 뭐 반 뭐 이런 거잖아요. 근데 그게 붙으면 어떻게 돼요? 귀족 출신으로 보인다는 거죠. 귀족. 그죠? 그게 왜 그렇습니까? 왜 귀족 출신이 되는 거지? 그게 폰이나 오브나 이런 게 붙으면 드가 붙으면은 그 뒤에는 보통 뭐가 나옵니까? 보통 지명이 나오죠. 지명. 그죠? 보통 그죠? 그러니까 보통 뭐가 나오면은 무슨 드가 뭐 이렇게 나오면요. 그죠? 무슨 뭐 나오면은요 어떻게 되니까 그죠? 루트비어 판 베토벤 뭐 이렇게 뒤에 사실 그 뒤에 나오는 건 지명이고 지명이란 건 뭐냐면은 그 지역 땅의 영주만이 원래 그걸 쓸 수 있는 거예요. 그죠? 영주. 그러니까 그게 귀족이라는 거예요. 옛날 귀족들은 중세 그 땅을 가진 사람들이 귀족이잖아요. 일반 농노들은 땅 소유가 없고. 그죠? 그러니까 그 땅의 누구라는 거지. 어느 지역의 누구다. 그래서 나는 것은 원래 귀족 출신이네. 라는 그 표시라는 겁니다. 뭐가 드가 뭐 오브라는 말이 붙으면 어디의 땅의 그죠? 그 지역의 누구. 그래서 그 땅을 소유했던 전통적인 귀족의 후예다라는 그런 것처럼 보이도록 자기들이 막 분리한 거예요. 지금 어때로 드가 자기 할아버지가 뭐 그럴 만한 이유는 나옵니다. 근데 이제 드가는 또 나름 원칙주의자예요. 성인이 된 이후에 나는 그거 아니다 해서 다시 지가 합쳐가지고 자기가 그죠? 합쳐서 드가를 합쳐가지고 그냥 평생 사용했습니다. 그래서 나름 뭡니까 곤조가 있는 거죠. 곤조 그죠? 곤조라는 게 있습니다. 이제 드가의 할아버지입니다. 할아버지 죽기 1년 전에 그린 그림인데요. 그래서 드가 할아버지 르네 일레르 드가 지금 떨어져 있죠, 그죠? 떨어져 있어서요, 그죠? 그러니까 원래는 붙어 있었는데 그래서 원래 파리 출신이에요. 파리 출신으로 그냥 그 평민 내지 아마 그 소상공인이었을 겁니다. 그 새로운 그 중산 계층. 근데 이게 프랑스 대혁명 당시 약혼녀가 단순히 처형당해요. 이런 일이죠? 약혼녀가. 어떻게 뭐 정치적인 사건이 휘말려가지고 뭐 그죠? 이게 뭐 이런 일이 워낙 많잖아요. 이게 지롱드당 뭐 그죠? 뭐 그죠 해가지고 그죠? 그래서 약혼녀가 처형당하니까 자기도 위험할 수도 있고 이거 정 떨어질 수도 있잖아요. 그래서 뭐 정확한 사연은 안 나오는데 어쨌든 약혼녀가 단두대서 이래가지고 이제 파리를 떠납니다. 떠나가지고 나폴리로 이제 망명하는 거예요. 뭐 가는 거죠. 나폴리 이주한 거지. 이주해서 가가지고 이름 이제 딱 떨어져 등록하고 그죠? 나 원래 귀족이었어. 프랑스에서 온 귀족이야 이런 식으로. 근데 그랬을 거 아니에요. 프랑스 대혁명에서 귀족들이 막 다 도망가죠. 외국으로 도망갔으니까 가면은 모르니까 나 귀족이라고 해버리면 귀족이 되는 거죠. 갑자기. 그래서 나폴리를 이주했고 나폴리에서 은행을 설립해가지고 부를 일구었습니다. 그래서 이제 자기 할아버지가 그 부를 일군 거예요. 근데 이제 이 부자가 3대 못 간다고 3대 때 망하죠. 결국. 그렇죠. 이때는 다 은행 막 설립하고 또 금방 망하고 이러죠. 그래서 이제 드가 아버지한테는 파리 지점, 그죠? 나폴리가 이제 본점이고, 그죠? 자기 고향이 파리니까, 그죠? 고향 파리에 지점을 만들고 드가 아버지한테 네가 운영해라라고, 그죠? 아버지한테 맡기고. 그래서 이제 드가 아버지는 파리에 살았는데 거기서 그때 이제 드가가 태어난 거죠. 파리에서, 그죠? 이제 아버지가 파리 지점을 운영했고 파리에서 태어났고 그 당시는 뭐 짱짱하게 잘 나갈 때니까 경제적으로 전혀 어려움 없이 정말 최고의 교육을 받으면서 살았습니다. 최고 그죠? 상류층으로. 그래서 요게 이제 이제 드가의 이제 젊을 때 21살 자기가 그린 모습인데요. 이게 부친, 그다음에 부친도 떨어져 있죠. 그다음에 모친. 근데 모친도 나름 여기 써 있죠. 드가 이건 외할아버지죠. 외할아버지는 식민지 아이티. 이게 프랑스 식민지 아니었어요, 그죠? 아이티.
프랑스 식민지 IT 출신으로 미국 뉴올리언스, 그러니까 옛날에는 뉴오를레앙이었겠죠. 그죠? 누보오를레앙, 그죠? 누보오를레앙에 정착해서 명하나 무역민 멕시코 은광산업으로 부를 쌓았다. 이쪽도 나름, 그죠? 그 미국 이주민으로서, 자기 엄마가 이렇게 아마 중매 결혼했겠죠, 그죠? 좋은 가문끼리, 그죠? 어쨌든 그렇게 해서 결혼해가지고 부친 모친이 있었는데, 그래서 드가가 장남입니다. 드가는 5남매 장남이었는데 모친은 근데 이렇게 돈이 많으면 뭐 합니까, 그죠? 13살 때 출산 중에 32살로 사망합니다. 참 옛날에 이게 제일 위험했어요, 그죠? 32살에 애 5 줄줄이 낳고서 이제 죽은 거죠, 그죠? 32살에. 그래서 이후 부친은 재혼하지 않는다. 자, 그래서 어쨌든 드가는 이렇게 부유한 집안에 태어났으니까요. 파리 최고의 학교인 루이르그랑 중학교라고 합니다. 그래서 입학해서 공부도 곧잘 하고 나름 공부도 잘하는 그런 지식인으로 성장을 했습니다. 지식인으로. 그런데 이제 화가가 되기로 마음 먹었어요. 화가가 되기로. 자, 시간이 요 정도 얘기까지 마시고 화가가 되기로 마음 먹고 자기 그림이 좋았던 겁니다. 그래서 드가는 부친의 희망에 따라 1853년 법과대학에 입학했습니다. 파리 법과대학에 입학했습니다. 공부 잘하고 당연히, 그죠? 법대에서 변호사 되는 거였는데 자기는 그림을 그리고 싶다 해가지고 곧 그만두고 미술을 공부하기로 한다. 근데 이제 부친은 실망은 하였으나 크게 반대하지는 않았는데 요것 때문에 그런 거예요. 아마도 상류층이 그 당시 미술품 수집이 열이 엄청났잖아요. 그래서 매번 혁명을 거치면서 그러니까 그래 네가 싫다면은 굳이 싶지 않는데 야 그림 잘 그리면 그것도 엄청 돈 벌 수 있어. 그죠? 아카데미 가고 말이야. 그죠? 그 정식 길을 밟으면은 그것도 괜찮잖아요. 그죠? 자기가 상류층으로서 그죠? 그림들이 거래되는 걸 봤으니까. 그래서 상류층의 미술품 수집이 영향을 준 듯합니다. 그래서 부친은 반대하진 않고 그래서 드가는 순조롭게 미술에 전념할 수 있었습니다. 그래서 이제 바로 에콜 데 보자르 아카데미죠. 아카데미 국립미술학교에 입학을 하고 그림 공부를 또 최고의 코스로 또 공부를 하게 된 겁니다. 자, 그런데 이제 오늘 요 장면까지 근데 아까 우리 나왔었죠. 저기 앵글을 만났다고 나왔어요. 그죠? 그죠? 앵그르 202페이지 앵그르를 존경했으며 그가 자신에게 한 말이란 말이 나왔습니다. 아까 그러니까 직접 만난 거거든요. 근데 이게 어떻게 직접 만나? 쉬운 일이 아니죠. 사실 쉬운 일이 아니에요. 앵그르는 거의 죽기 직전 대가였고 신고전주의 대가였고 이게 일개 20살짜리 학생이 그걸 어떻게 만날 수 있나? 근데 그럴 기회가 나름 있었다는 겁니다. 나름 귀족 사회였기 때문에 그 상류층 계급이었으니까. 그런데 거기 얽힌 그림이 이 그림이거든요. 이 그림 기억나세요? 이거? 앵그르예요. 이것도 앵그르 작품 중에서 한 5손가락에 꼽히는 작품인데 너무도 유명한. 그렇지만 이 살결의 표현, 이게 대단한 겁니다. 그죠? 이게 직접 실제로 보시면요. 그래서 앵그르의 앉아있는 여인. 그죠? 그래서 156쪽 보시면요. 이게 다 돌고 돌아요. 그래서 지금 복습도 다 하시면 예전에 배웠던 거라든지 또 새로, 그죠? 156페이지 보시면요. 그 터키탕이라는 그림이 있거든요. 여기 지금 그게 재활용되고 있죠. 그죠? 이 자세가 똑같이. 그죠? 재활용. 요 위쪽 자세가 똑같죠. 그죠? 재활용 이렇게. 그래서 다 돌고 돌아요. 이게. 그죠? 이 그림 자체가 워낙 유명한 그림입니다. 그러니까 이게 그때 말씀드렸잖아요. 살롱전의 기준이 뭐였다고요? 기준? 피부톤의 표현. 그죠? 피부톤의 표현을 얼마나 잘하느냐. 그게 테크닉적으로 오래된 기준이었습니다. 그래서 피부톤의 이 피부톤의 표현을 정말 이 앵그르처럼, 그죠? 자연스럽게 해내면은 이 아카데미 화가가 되는 거고, 살롱전의 화가가 되는 거고, 이게 떨어지면은 미완성작이다, 허접하다 되는 겁니다. 그래서 바로 이 피부톤의 표현 대단하잖아요. 이 빛하고 해서 이게 정말, 그죠? 진짜. 어쨌든 이런 식의 근데 그러면 아무리 대가들도 그냥 새로 안 그리고 이렇게 자꾸 재활용해가지고 재활용, 그죠? 터키탕에 그대로 나오잖아요. 똑같은 그죠? 이 자세가 이 수건까지 똑같아. 수건까지, 그죠? 진짜. 자, 그래서 어쨌든 앵그르가 이렇게 유명한 사람입니다. 그 위에 오달리스크도 이거 정말 유명한 그림 아니에요, 그죠? 척추뼈가 5개 더 많은 일반인보다 허리가 해부학적으로 그렇다고 말씀드렸죠. 해부학적으로 척추뼈가 5개가 더 많다고 그렇게 나와 있습니다. 자, 그래서 이제 그 대가인데 한마디로 살롱전의 기준이 된 사람이 앵그르인데
얼만큼 앵그르만큼 그리느냐에 따라서 살롱전에 당선되고 탈락하고 결정되는 그런 시기였는데 이제 그 앵그르를 만나게 된 그림이 바로 이 그림입니다. 그래서 이 그림이요 지금 앉아있는 여인이라고 되어 있지만은요 미술사 책은 이렇게 나올 때가 많아요. 발팽송에 목욕하는 여인으로. 이거 뭐냐? 이 여성이 발팽송인가? 그게 아니라 이 그림의 소장자가 발팽송이었어요. 여기 보시면요. 그래서 이 도미니크 앵그르의 이 작품은 드가가 아까 최고의 학교 다녔다 했잖아요. 최고의 학교, 최고의 그 사립학교, 중학교의 절친, 이 평생 절친입니다. 드가의 절친이 이제 자기 친구 이름이 폴 발팽송인데 그 친구 아버지가 가지고 있다는 거예요. 이 그림을. 그러니까 다 나름대로 상류층이니까 그죠? 상류층이니까 자기 친구 아버지가 이 그림을 수상하고 있었어요. 그래서 이 그림이 제목이 발팽송에 목욕하는 여인으로 보통 나옵니다. 보통 나와 이게 참 이것도 희한한 일인데 이런 일이 원래 별로 없는데 근데 이 그림은 또 이렇게 불려요. 또 관행상 발팽송에 목욕하는 여인으로 보통 불립니다. 그래서요 이제 앵그르와 만나게 됩니다. 직접 지금 아까 나왔던 얘기 직접 만나는 거. 그래서 21살의 청년 드가는 앵그르를 직접 만날 기회를 가지게 된다. 요게 1855년 만국 박람회는 앵그르 회고전을 기획하였고 그죠? 앞에 그림을 전시하려고 이 그림 그죠? 그러니까 이 그림을 이제 앵그르 유명 작품들을 전시하려고 이 그림을 전시하려고 했는데 근데 그림 전시하는 거는 그때 소장자한테 빌려서 전시하는 게 많습니다. 전시회는요. 그죠? 그래서 그 소장자한테 빌려서 전시하려고 그랬는데 근데 소장자뿐만 아니라 앵그르한테도 허락을 받아야 될 거 아니에요. 그죠? 앵그르 작가한테도. 그죠? 그러니까 이게 지금 만국 박람회니까 자기들이 야 우리 프랑스 미술의 위대함을 이제 그 알리는 거 아니에요? 전 세계에. 그죠? 그러니까 이제 앵그르의 유명 작품들을 쫙 한 곳에 모아가지고 이렇게 큰 특별관을 만들어서 전시한다는 겁니다. 근데 앵그르의 허락도 받아야 되니까 그래서 어떻게 돼요? 아니 소장자야 뭐 내 그림 빌려줄 수 있는 거지. 근데 이제 앵그르의 허락을 받아야 되니까 그럼 앵그르 허락을 누가 받아올 거냐? 그 나이든 아버지가 가기도 그렇고 우리들이 다녀올게 한 거죠. 쉽게 말해서 그 아들 친구하고 그죠? 아들의 절친이 이제 그림을 그리는 드가였다는 거죠. 그래서 그럼 제가 허락을 받아오겠습니다. 앵그르한테 가가지고 그죠? 그래서 이제 이 드가가 미술학도였던 드가가 그죠? 앵그르의 허락을 받아오는 역할을 맡는 겁니다. 앵그르한테 제가 가서 이렇게 허가를 받아 그래서 간 겁니다. 그래서 앵그르를 직접 만나게 된 거예요. 앵그르를 직접 만난 자리에서 드가는 앵그르에게 좋은 허가가 되는 길을 묻는다. 그랬더니 이제 아까 한 말 그죠? 젊은이 선을 그리게 기억을 되살려서든 자연을 보고서든 되도록 많은 선을 그려보게 라고 이렇게 이제 아까 했던 말 약간 번역이 다르지만 어쨌든 이런 말입니다. 이렇게 말을 하고요. 그래서 드가는 앵그르의 이 말을 한평생 가슴에 새겼다. 그래서 이런 식으로 이제 스케치 그죠? 선이 많잖아요. 선 굵은 선, 얇은 선 그죠? 다양한 선을 그린 이런 스케치들을 많이 남기게 됐습니다. 자, 그래서 어쨌든 그 그림이, 그러니까 이 그림이 그런 사연이 있는, 하지만 어쨌든 앵그르의 그림으로도 5손가락에 꼽히는 그런 그림입니다. 이 그림은요. 그래서 앵그르의 그림은 그 제일 유명한 게, 물론 그 그랑드 오다리스크고요. 대오다리스크가 제일 유명하고요. 그죠? 그 앞에 있는 거, 155페이지에 있는 이거 너무 유명한 그림이죠. 그죠? 요거. 그죠? 155페이지에 있는, 야, 그때 말씀드린 것처럼 이 옷감 재질의 표현, 그죠? 이건 뭐 타의 추정을 불하면 미술사 최고 같아요. 그죠? 이 옷감의 옷의 표현들은 그죠? 그죠? 155페이지 그죠? 요거. 그래서 앵그르의 그림이 요거라 하고 요거하고 오다리스크하고 그다음에 터키탄 그림하고 그다음에 요거하고 뭐 또 그 정도 몇 개 정도 들어갑니다. 그래서 손에 꼽히는 작품이죠. 요것도 이렇게 뭐 우리가 이 화면으로 띄워서 그렇죠. 실제로 보면 아마 이 피부나 이게 정말 장난이 아닐 것 같아요. 그죠? 자, 그랬어요. 일단 이 정도로 해서 드가가 그 앵그르를 만나서 이제 처음으로 이제 그림을 이제 그리기 시작하게 된 이제 그 단계까지 오늘 거기까지 얘기를 하시겠고요. 이제 다음은 이제 드가의 초기 그림하고 이제 인상주의자들하고 어울리고 또 독설, 드가의 그림은 독설들 벌써 몇 개 나왔죠. 아주 맵습니다. 그죠? 대부분의 여인들이 못생기기 때문이다. 이거. 자, 오늘은 여기까지. 자, 수고 많으셨습니다.